안녕하세요. 미애라니입니다.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고 했잖아요. 좀 욕심을 냈더니 하루에 그래도 2,000명씩은 들어오던 제 블로그가 갑자기 저품질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유일하던 홍보 창구가 사라져버린 거죠. 거기다 제가 이제 DB를 받을 시기가 돼서 급여가 좀 올라가니까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갑자기 훅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사할 때 얻어왔던 막 침대나 옷장 같은 게 망가져서 다 새로 사야 된다든지, 아이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열이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5분 대기조로 집에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 오면은 막 뛰어가요. "예, 열 났어요." "네, 알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" 그래서 응급실에 막 데려가고, 그럼 응급실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. 근데 애는 열이 나요. 병원비는 막 검사비로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. 버는 이상으로 돈을 막 쓰게 되고,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'내 인생은 왜 이렇게 쉽지 않지?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?' 한국에 들어오고 벌써 1 년이 넘어가는데 '이래서야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라는 게 있긴 할까?' 다들 부자가 되려면 월급의 몇 프로는 막 저축을 하라 그러는데, 그럼 나처럼 매달 얼마씩 벌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은 이런 기회도 못 잡고 인생이 끝나는 건가?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부정적인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자꾸 이 상황에 이제 그분의 탓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. '맞아.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.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. 아, 남들은 다 내 나이에 이 정도는 산다는데 난 이게 뭐야?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? 나 너무 불쌍해. 우리는 무슨 죄야? 저 사람이 나랑 우리의 인생 이렇게 만들었어. 우리가 피해자야.' 그러니까 더 힘든 건 또 우울하다고 해서 막 속 시원하게 우울할 수도 없는 그 현실이었어요. 저는 힘들고 막막해 죽겠는데 애는 제 마음이랑 상관없이 매일 학교를 가야 되고 매일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, 집에 오면 간식을 찾고 숙제하고 저녁 먹고 샤워하고 재우고, 어떻게 생각하면 애 덕분에 막 바닥을 치고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우울감도 제 마음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'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?' 그러니까 작년에는 애 겨울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우울감이 화병이랑 막 콜라보를 이루면서 불면증까지 막 세트로 와 가지고 이틀에 한 번 자면서 애 케어하고 막 제대로 못 자니까 얼굴이 무슨 성인 여드름 난 것처럼 얼굴 전체가 다 여드름으로 뒤덮여 가지고 새빨갛고, 그래서 인생 최고점의 아군을 이 몇 년 동안 다 찍은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더라고요. 또 그때가 한창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었던 때라 병원이 다 뭐예요? 거의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아서 불면증이 좀 가라앉은 게 3월 정도였어요. 3 개월을 그렇게 산 거예요. 제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저도 모르던 꽃가루 알러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3 월만 되면 갑자기 막 한 달 동안 온몸이 막 몸살 난 것처럼 두드려 맞은 것 같고 아프고 막 그래요. 근데 다른 데가 아프니까 불면증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또 재밌는 게 환경, 관계, 건강, 제 생각, 이 모든 게 막 부정적인 루틴으로 돌아가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. 또 회사에서는 그래도 감사한 게 처음 입사해서 제가 이렇게 좀 해온 게 있어서 그런지 한 달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 했는데 월급이 또 100만 원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'아, 숨쉴 구멍을 어떻게는 주는구나.' 또 꽃가루 알러지로 몸이 아프면서 불면증에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아져 가니까 우울감에서 좀 벗어나지고, 그러니까 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?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. 또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어서 그래도 그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어요. '내가 죽기 전에 남들처럼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아볼 수는 있을까? 내가 애를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할까? 내가 취업은 가능할까? 내가 진짜 저 빚을 다 떨굴 수는 있을까? 사는 게 대체 뭐길래 난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지?' 점도 맞죠. 너무 답답했거든요. '내가 평생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.' 이 불안감이 주는 공포가 진짜 상당했어요. 근데 재밌는 게 저는 타 전화로 점을 봤거든요.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"5 월부터 나아진다. 5 월에 계기가 생긴다. 지금 사는 데는 계속 살 곳이 아니라고 나온다. 계속 이게 확장되는 이미지가 보인다. 더 성장할 거다. 올해 입춘까지는 인생의 네 겨울이었고 얼음을 깨고 풀이 올라오느라고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은 힘들겠지만 여름이 지나서 쪼끔씩 풀이 올라오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고 3 년은 더 좋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라." 다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처음엔 별로 안 믿었어요. 위로해 주시는 말이겠지. 왜냐면 4 월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똑같았거든요. 근데 5 월에 20년 만에 대학 동창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"야, 잘 사냐? 우리 다 모이자." 20년 만에 동창회를 했어요. 그래서 "너도 와라." 해서 갔는데 만나고 보니까 전국구예요. 막 군산에서 온 친구, 강원도에서 온 친구, 충청도, 김포, 서울, 안양, 제주도 막 동창들 얘기를 들어보다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알아보게 됐고, 또 사람이 되려면 주변이 막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잖아요.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가려고 원래 계획했던 거는 애 봄방학까지 마치고 내년 2월 말이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제 전세 만기가 9월 초인 거예요. 그래서 6 월부터 일단 급하게 지역을 먼저 정하고 집을 알아보고 그랬는데
막 지역을 정했더니 이제 집이 없어요. 근데 간다. 갈 것 같다. 왠지 될 것 같다. 그 촉이 딱 서니까 진짜 기적처럼 제가 잡았던 이사 날짜에서 딱 한 달을 앞두고 집이 나왔어요. 지역을 선정한 기준이나 이런 거 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술사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5 월에 계기가 생겼고 8 월인 지금은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. 전세금 8천만 원으로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걸 갚으니까 돈이 이제 반 정도 남더라고요. 남은 돈으로 여기 보증금 내고 또 이사하고 입주 청소하고 또 전에 집은 좁아서 소파 뭐 식탁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. 제 책상을 놓을 공간도 없어서 매일 침대에 앉아서 허리 두드려 가면서 일하고 그랬는데 제 책상이랑 의자도 사고 운전면허도 따는 중이고 면허를 따면 중고차도 구입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또 굴리고 해서 살 수 있는 거죠. 사람이 부담이 안 되는 돈으로 사람다운 곳에서 살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. 제가 계약한 곳이 77제곱미터, 방 2개에 화장실 하나, 그 뒤에 큰 베란다가 길게 있는 이제 복도식 주공 아파트거든요. 여기가 방만 하면은 한 56에서 59제곱미터. 월세로 왔는데 천에 35만 원입니다. 전세로 하면 4,500이에요. 당장 생각하기에는 월세가 낮지는 않구나 하실 수도 있지만 귀농귀촌이 좋은 점이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거. 저는 40이 넘어서 왔으니까 금액이 좀 적은데 39까지는 첫 달에는 거의 150만 원, 그 1년 동안 주고 두 번째에는 매달 80만 원, 세 번째는 매달 50만 원 이렇게 정착 지원금이 나와요. 이건 대출이랑 다르게 그냥 지원금이에요.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. 대신에 농업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한다는 조건은 있습니다. 또 저처럼 40이 넘으면 첫 해에는 매달 80만 원, 두 번째에는 매달 50만 원, 2년 동안 지원금이 나와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월세로 있다가 그분이 황소를 안 하고 이제 판결금을 주겠다 이러면 그 돈으로 애랑 전세로 옮겨서 월세를 좀 더 아끼고 고정비를 줄일 계획이기는 한데 뭐 일단 그분이 어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이랑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가장 달라진 게 제 마음이에요.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막 세상 불행은 저 혼자 다 짊어진 것 같고 나는 내 자유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것 같고 막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사를 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. 전에는 그분 탓도 엄청 했는데 내 탓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을 했어요. 왜냐면 결국 제 인생 이런 결과가 나온 건 그 당시에 뭐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급했든 안 급했든 제 결정의 결과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인정을 그때 못했던 거죠. 왜냐? 제가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너무 못나 보이니까. 안 그래도 지금 막 내 부족함이 계속 자꾸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받아들일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. 난 잘못된 게 아니야. 난 잘하고 있어. 막.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려면 잘못된 대상이 따로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저는 그분이 된 거예요. 물론 그분이 잘못을 전혀 안 했는데 제 생각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을 탓하는 걸 저도 2년을 넘게 해본 사람이잖아요. 답변서 받을 때마다 얼마나 속에서 치고 올라오겠어요. 괜히 화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. 계속 그분의 탓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심지어 속이 시원해지지도 않아요. 거기다 항상 막 힘들다, 피곤하다, 지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또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이 끝이 없으니까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건강도 회복되지 않고 또 저는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크겠지만 웃질 않으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 있었어요. 여기 이렇게 처지는 거 있잖아요. 또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제 미간에 이중으로 주름이 딱 잡혀 있고 입꼬리는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가고 제 얼굴인데도 막 칙칙하고 이렇게 화나 보이고 막 무섭고 그런 거예요. 그때 거울을 보고 정말 놀랐던 게 또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?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도가 높아져서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지? 이혼이 평생 안 끝날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생각에 내 인생을 할애를 했을까?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노력했어요. 당연히 뭐 이자를 내야 할 때가 온다든지 답변서를 준비해야 될 때가 온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안 들지는 않는데 그때마다 일부러 막 머리 이렇게 털어가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최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자기 암시를 막 걸었습니다. 답변서 쓸 때도 내가 이긴다. 당연히 이기는 거야. 난 이길 싸움을 하는 중이야. 그러니까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야.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도 멋질 거야. 꼭 저희 집은 원래 법원에서 정해준 그 면접 교섭일이 1박 2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그렇게 만나고 오는 게 싫다고. 그래서 아이가 만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당일로 만나고 오는 걸로 중간에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때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. 전화는 그래도 다음날 몇 시에 들어오든지 간에 1박 2일은 자리를 비우니까 저도 일단 밀린 늦잠이라는 걸 한번 자고 대청소도 하고 서점이라는 데 가서 재충전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한 3달을 아빠를 안 만나겠다고 안 나가니까 죽겠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. 애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거네? 행복하다.
우리 애도 역시 나처럼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구나. 와.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일정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스케줄 우리 마음대로 짤 수 있네. 편한데? 애가 좋다니까 나도 이게 좋아.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당장 기분이 좋고 기분 좋은 일이 늘어나니까 얼굴빛이 제가 봐도 이게 환해지고 애는 엄마가 자주 웃어주니까 좋다고 좋아하고 또 재미있는 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블로그에 글 쓰고 유튜브 이렇게 찍고 있는 건 그때랑 지금이랑 루틴이 똑같거든요. 근데 이번 달은 또 얼마를 벌 수 있나 어디 가서 벌어야 되나 애는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는데 나도 집에서 못 나갔는데 집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막. 근데 그때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건도 보험 계획을 못 했던 적도 있어요. 근데 강원도 이사라든지 뭐 다른 사업 이런 것도 생각도 못 했던 때였으니까 그때는 양육비하고 보험 계약이 제 수입의 전부였거든요. 지금도 뭐 그렇지만 생각만 좀 바뀐 거잖아요. 애 등하교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일하는 거 똑같고 누구 안 만나는 것도 똑같고 애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는 시간 다 똑같아요. 근데 1년 전에 문의를 했던 업체가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막 아파트 승강기 보험 몇백만 원씩 가입을 하신다든지 온라인 카페에서 어떤 분이 저를 추천을 하셨다고 문자를 주셔서 안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든지. 그래서 와, 이게 전에 읽은 그 시크릿 우주의 힘인가?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TMI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저는 2년 8개월이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일 다 겪어봤잖아요. 저 같은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. 저처럼 자갈길로 오지 마시고 좀 더 순조롭게 인생이 흘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 영상을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. 정리된 내용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총망라한 내용은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3부에서 만나요.